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다중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이 같은 조치가 나온 배경엔 쿠팡 부천 물류센터가 있는데요.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돼버린 상황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쿠팡 물류센터에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일거리를 찾아온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았는데요. 야간 물류 배송 일만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일터로 또 출근해야 했던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산의 변수가 돼버린 겁니다. 4년 전 오늘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손보다가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김군. 그 역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19살 비정규직 청년이었습니다. 김군이 유품으로 남긴 컵라면을 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길 기도했는데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가졌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을 모시고 보수 혁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오늘 70명대를 기록했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79명 늘어서 누적 1만 1,34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신규 확진자가 70명을 넘은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53일 만이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이 제시한 목표인 1일 신규 환자 50명을 넘어선 것도 4월 8일 이후에 처음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나오지 않아서 269명을 유지했고요. 완치돼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45명 늘어난 1,340명입니다.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확진자가 86명을 기록했어요. 네. 이거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지금 이 경기도 고양의 쿠팡 물류센터 그리고 송파의 마켓컬리 물류센터 또 경기 부천의 한 콜센터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이 물류센터 그다음에 이런 밀집 근무처 발 감염이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데다가 네. 이태원 클럽 감염도 좀 여전히 확산세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어서 확산세가 더 이어질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고양시와 인천시 또 쿠팡 등에 따르면 이 쿠팡 고양 물류센터 직원인 28살 남성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고 이 물류센터 사무직 근로자인데요. 지난 26일 오후 발열 증세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27일 밤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쿠팡 부천 물류센터 근무자 부평구 남성과 지난 23일 이 부평의 한 PC방을 찾은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때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이 남성이 확진되자 오늘 오전 전문 소독업체를 불러서 현장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곳은 고양 물류센터고요. 네. 이 부천 물류센터에 대해서 오늘 행정금지 명령이 나온 건데요. 이재명 지사가 부천 쿠팡의 이 신선물류센터에 대해서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상 영업금지 또는 시설 폐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흥시설이 아닌 이제 개별 기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지난 23일 이 물류센터 근무자가 17살 아들과 함께 확진된 뒤에 근무자 중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고요. 이 쿠팡 측에서는 이 물류센터를 지난 26일에 자진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오후 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집합금지 명령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밀접 접촉이라는 게 어느 정도 위험한지 좀 방역 당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쿠팡 물류센터 작업장과 근무자들이 사용한 모자와 신발에서도 지금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 그래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준욱 부본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식당이나 흡연실에서 충분한 거리 두기와 생활방역수칙이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물류센터 내 작업자들이 쓰는 모자, 또 작업장에서 신는 신발 등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쿠팡에서 일하는 이 노동자들이 실내 휴게실, 또 탈의실 등 공동공간을 이용할 때 가급적 마스크를 쓰고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켓컬리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회사 쪽에서는 고객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 근무자들의 증언은 좀 달라요. 예, 마켓컬리가 이제 기업 대표 명의로 이제 고객들에게 안심하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 보면 확진자가 근무한 곳은 여러 물류센터 중에 상온 1센터뿐이다. 또 냉장과 냉동 상품을 보관하는 다른 물류센터는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고 각 센터 근무자 간 교류가 없으니 냉장 냉동 상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마켓컬리 회사에서 일하는 한 29살 직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일부 상황과 사실이 다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이 언론 인터뷰에서 상온 1센터와 냉장센터는 서울 복합 물류센터 내 같은 동에 함께 있고 상온 1센터가 3층이고 냉장센터가 지하 1층으로 출입구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함께 이용해서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건물 내 방역에 대해서도 곳곳에 손소독제가 놓여있긴 하지만 다 써버릴 빈통인 경우가 많고 화장실에도 비누가 없었다. 또 열감지 카메라에 달린 모니터를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다. 또 이제 이 문제가 된 두 센터의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같은 곳을 사용하고 네. 휴식 시간도 겹친다. 이제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마켓컬리 회사 측은 이에 대해서 상온 1센터와 냉정센터 근무자는 서로 다른 출입구를 통해서 건물을 드나들고 있다. 이렇게 이 직원의 인터뷰 중에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고요. 네. 또 센터별로 도급업체도 달라서 근무자가 실제로 접촉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제 건물과 이를테면 구내식당, 외부 휴게 공간이 겹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복합 물류센터라는 이 거대한 이 콤플렉스 시설에서 이 마켓컬리는 하나의 이제 입점 업체일 뿐이라면서 이 건물과 구내식당, 휴게 공간은 이 회사가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설명한 게 좀 다르다고 하는 측면은 지금 한 곳만 상온 1센터만 지금 확진자가 근무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다른 센터라고 하는 게 한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구내식당이나 휴식 시간 때 사람들이 다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왜 설명을 이렇게 좀 아무래도 고객들의 불안감을 좀 덜어주자고 하는 차원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는 방역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일단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회사 측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인데 네. 어쨌든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동선이 좀 겹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는지 지금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려가 되는 점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이 지금 전국 최대 규모의 콜센터로 번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요. 이 콜센터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죠.
예, 그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이 중앙 오늘 방역대책본부가 오전 11시 기준으로 82명, 그리고 그 아까 그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대로 또 86명 뭐 이렇게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중에서 다행히 아직 뭐 중증이나 위중 상태 확진자는 이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물류센터 근무자와 접촉자 등 4,100여 명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오늘까지 이 전수 진단 검사를 할 예정이어서 관련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근무자들이 1,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 콜센터에 한 7층에서 근무하는 확진자가 한 명쯤 나왔고, 그 접촉자들이 한 10명 정도 분류가 되는데, 그 10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일단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네. 여기도 근무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보험대리점 콜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 중구 소재 KB생명보험 전화영업점에서 지난 26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네. 현재까지 총 7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전 직원에 대해서 자가격리 조치하고 현재 전수검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 영업점 같은 경우는 아직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여의도에서는 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학원에 다니는 초중고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초중고생들과 또 접촉이 될 수 있는, 지금 등교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들이 다 학생들을 귀가 조치했다고요? 네, 이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가 오늘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인근 초중고교 6곳이 학생들을 귀가시켰다고 영등포구가 밝혔습니다. 이 영등포구에 위치한 윤중초등학교, 또 여의도초등학교 등은 아예 등교를 시키지 않았고, 네. 윤중중학교, 여의도중학교는 오전 수업 후에 귀가를 시켰고, 또 여의도고와 여의도여고는 점심 식사 후에 각각 학생들을 이제 귀가를 시켰습니다. 이제 이거는 20대 여성인 이 여의동 소재 연세나로학원 강사가 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내려진 조치인데요. 이 환자는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학원에서 근무했고, 26일에 발열 증상이 나타나서 27일에 이 계양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이제 오늘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근무지 건물 전체와 주변, 또 여의동 소재 6개 학교 주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강사와 접촉한 중학생 2명도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오늘 다시 알려졌습니다. 한 명은 오늘 인후통 증상을 느껴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이제 확진이 나왔고, 네. 다른 학생은 증상이 없었지만 이 강사와 접촉 사실이 있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지금 네. 2차 등교 계약까지 된 상황이고 조만간 또 3차 등교 계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 학년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다 등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올 텐데, 물론 밀접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학교를 가거나 이런 일들은 있지만, 지금 그 몇 곳 정도 학교가 지금 등교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지금 이 초등학교 그 유치원까지 합치면 이제 오늘 등교 이틀째인 오늘에 800곳이 넘는 학교가 등교를 연기하거나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네. 교육부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제 전국 2902개 유치원과 초중고교들 가운데 4% 838개 학교가 등교 수업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제 오후 1시 반 기준으로 이 561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제 한 거의 300곳 가까이가 더 늘어난 건데요. 이제 지역별로 보면 아무래도 이 쿠팡 물류센터 관련 감염의 영향이 좀 있어서 부천시가 이제 251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 구미가 182개, 그리고 부천 물류센터 감염 여파를 고려해서 등교를 중지한 인천 부평구가 153곳, 그리고 계양구가 89곳 등이었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모두 117곳이 정상 등교를 하지 못했는데요. 교육부는 이 쿠팡 물류센터 관련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선제적 조치로 경기 부천, 인천 부평 계양 지역에서 총 284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육부는 지금 긴급히 대책 논의에 나섰는데요. 이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오후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등교 수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상황이 더 엄중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유연하게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순차 등교 수업은 예정대로 일단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청취자 지금 3909님께서도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과 학교 등교를 조금 좀 신중해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환할 때, 이런 의견을 좀 주셨는데, 지금 오늘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어요.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이런 국내에서 발생한 숫자로 따지면 이런 2명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방역 당국이 제시했던 생활 방역 전환 기준인
월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생활방역 이행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그 관측까지 오늘 오후 한때 나왔었는데요. 이 결과는 일단 정부에서는 다음 달 14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이 수도권 지역의 학원과 PC방,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또 공공 다중시설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이제 수도권에 좀 한해서 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이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부천 물류센터 관련 수도권 연쇄 감염이 우려되고 잠복기를 고려하면 앞으로 1, 2주의 기간이 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내일 오후 6시부터 6월 14일 자정까지 총 17일간 수도권의 모든 부분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도권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2주간 운영을 자제하고 운영할 경우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련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인데요. 특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또 PC방에 대해서는 이용 자제를 권고했고 이 다중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하거나 아니면 이 집합금지 명령까지 내릴 방침입니다. 또 이제 연수원, 미술관, 박물관, 뭐 공원, 국공립 극장 등 수도권 내 모든 공공 다중이용 시설 운영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동시에 이 정부와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수도권 내 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이 공공기관이나 수도권 내 기업에는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해서 밀집도를 낮춰달라 이런 요청도 했고요. 이 수도권 거주 주민들에 대해서도 다음 달 14일까지는 이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하고 이 음식점, 주점 등도 당분간 방문하지 말아달라.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이제 그런 음식점과 주점은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단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직 전환하기는 조금 이런 상황이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조금 더 강화된 형태를 취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확산세가 지금 같은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박능우 장관이 오늘 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계속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도 이번 대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이 계속 나타나면서 선제적으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처를 부분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에 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조처가 적용이 되는 셈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역당국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50명이다, 60명이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방역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가 없는가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확진자가 0명대를 그냥 계속 기록하는 것은 앞으로 아마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계속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통제해가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결국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또 설명을 또 하기도 하던데요. 지금 청취자 8955님께서도 개인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며 이 난관을 잘 이겨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지금 절실하다는 상황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최근 5월 30일부터 6월 14일 2주간 예정된 여행 주간을 한 달로 확대하고 숙박 할인 쿠폰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6월 4일부터는 영화 할인권도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난 어제 그저께죠. 이제 네. 26일에 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라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쿠팡이나 이런 지역 감염이 좀 다시 이제 올라오기 전 상황에서 이제 준비됐던 회의고 이 회의 자체가 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 시장 활성화 대책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만들기 위한 회의였는데요. 이제 이틀 전 기준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행 주간을 한 달로 확대하고 한국철도공사라든지 고속버스 또 배 운영하는 선사들과 협력해서 이제 여행 주간에만 대폭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교통이용권을 출시하고 만원 캠핑 이런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영화 할인권도 준다. 이제 이런 말하자면 내수 좀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좀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하필이면 발표하고 이틀 만에 지금 물론 수도권에 한정된 거긴 하지만 네. 좀 이제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게 되면서 좀 주춤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뭐 그 주무부처인 뭐 문화체육관광부나 뭐 총리실 이런 데서 뭐 그거 이틀 전에 발표한 거 다시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아무래도 좀 뻘쭘하게 됐죠. 이걸 좀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좀 생긴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또 하나 절실한 게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해고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실업률도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원래 이거 예상이 안 됐던 거죠.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이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 또 낮췄는데요. 참석위원 6명 모두가 인하에 동의해서 뭐 만장일치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앞서 지난 3월 16일에 1.25%에서 0.75%로 0.5%포인트나 이제 그 인하를 단행하면서 사상 처음 이제 0%대 금리 시대를 연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게 추가 인하가 된 건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 수출 급감 그리고 미중 등 주요국 성장률 추락 등으로 인한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크고 심각하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걸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의 이 통화 정책 방향 의결문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화 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발표 내용에서 밝혔습니다. 또 금통위는 국내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 소비가 부진하고 수출도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설비 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 투자 조정이 이어졌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한은의 올해 수정 경제 성장률 지금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분기 중 정점에 이르고 국내에서도 대규모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예상됐다면서 보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소폭의 플러스로 볼 수 있고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추가로 인하를 함에 따라서 이제 사실상의 이제 실효 하한에 가까워졌다. 이 이주열 총재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그 여력은 더 낮아진 걸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력이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 그렇죠. 됐다. 네. 근데 그리고 더 낮춘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 뭐 경제에 도움이 되거나 이렇게 효과로 좀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더 낮춘다 하더라도 네. 이 거의 하한선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코로나19라는 것도 미중유의 어떤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금리도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0.5%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금리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하여튼 경제 문제가 좀 빨리 좀 V자 반등 얘기도 좀 나오던데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년 6개월 만이죠.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회동을 했어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예, 좀 아까 저희가 하는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네. 이게 안 그래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이것이 좀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서 국회에서 3차 추경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이 대체로 동조하는 분위기였던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코로나19 경제 대책 외에도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등 이제 사실상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좀 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이 예의가 오갔는데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좀 중점을 둬서 당부를 했던 건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의 7월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부분이었고요. 네. 여당에서는 국회법을 근거로 국회 개원 시기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국회법에 정해진 기간에 정상적으로 개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반대로 야당에서는 이게 민주당 하기에 달렸다. 원구성 협상은 결국 이제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 원구성 관련해서 또 그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서도 이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이제 서로 이견을 토론하는 등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분위기가 뭐 연출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면전에 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 뭐 윤미향 당선자 의혹 자체를 거론한 건 아닙니다만 이 위안부 문제가 이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이 국가가 부작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 네. 지난 정권에서 합의한 것이 뭐 잘 됐든 못
어쨌든 그것을 이 정권에서 이제 무력화하면서 3년 동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이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위안부 보상 문제 관련 할머니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윤미향 사건 같은 게 나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이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합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 만약 당시에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그 합의 내용을 공유했다면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고 또 일본도 합의문상에서는 총리가 사과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걸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설명이 전혀 없었고 위로금 지급식으로 일본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해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해서 좀 서로 인식차를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 관련 얘기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각종 규제 완화, 또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세제, 또 고용 유연성이 유지돼야 리슈어링도 가능하니까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이 문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선 동의했다라고 이제 주 원내대표가 전했습니다.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들이 오고 간 것 같긴 한데 뭘 합의했다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오늘 회동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뭐 경제 관련해서는 뭐 물론 이제 시민사회나 노동계에서는 좀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뭐 규제 완화라든가 뭐 노동 유연성 확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청와대에서 내놓은 언급도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방식으로 누가 참여해서 뭐 어떤 간격으로 연다 이런 것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뭐 자주 만나서 이제 국정 현안을 토의해보자 이제 이런 정도의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이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최근에 뭐 봉하마을 가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추도식에 참석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5.18 광주에 가서 이제 유족들과 대화를 했다는 이런 부분에서 좀 높이 평가하면서 좀 대화 파트너로 인정한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협치에 뭐 당장 성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협치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뭐 그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신뢰가 가장 큰 자산일 텐데 그동안에는 서로 믿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좀 믿고 솔직하게 토론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좀 정치가 생산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앞으로 좀 그러기를 기대하고요. 뭐 중요한 건 네. 아닙니다만 그래서 좀 오늘 좀 눈에 띄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인이 이제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청와대에 정무장관을 신설해보면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신설한다고 야당에는 특별히 좋을 일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서로 상대방에 대한 뭐 덕담이나 조언까지 주고받는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신뢰의 기반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정무장관 만들어지겠는데요. 분위기로 보면.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외 소식도 좀 살펴보죠. 지금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 인민대표자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 처리했어요. 예, 중국의 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이제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고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전인대 이 13기 3차 전체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이 오늘 의결이 됐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듯이 이제 찬성이 2,878표 그리고 반대 한 표로 찬성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오늘 전인대 폐막식에서 홍콩의 국가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계를 완비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홍콩 보안법이라는 거는 뭐 이제 외신에 관심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콩에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정보기관을 세워서 이른바 반중국 행위를 막겠다. 그래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또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이제 중국이 그렇게 규정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제 이것을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홍콩 내에 지금 민주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민주화 활동에 대해서 이 법안이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이제 홍콩 시민사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제정이 안 됐지만 네. 뭐 마카오의 선례를 따를 경우에 이른바 반중 체제 활동을 하는 인사에게 최장 30년의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홍콩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미국이 지금 보복 조치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홍콩에 네. 대한 특별주의를 박탈하겠다. 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장관이 이제 그 중국이랑 우리가 이제 시간대가 1시간 차이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어젯밤 12시가 될 거고 중국 시간으로는 어젯밤 11시 40분이 해당하는데 이 시간에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이제 그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 작년에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이 제정이 됐는데 여기서 홍콩의 자치권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다고 평가할 경우에 홍콩이 누리는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폼페이오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 중국으로부터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신이 의회에 이렇게 보고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네. 또 이제 추가로 미국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제재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국 관리와 기업 또 금융기관의 거래 통제 또 자산 동결 입국 금지 한국 국민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내용이죠. 주로 북한 정권 인사들에게 많이 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미국 언론에 실리고 있습니다. 홍콩의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이 상실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한테 미칠 영향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계속해서 4월 총선 조작 의혹을 해왔는데 민 의원이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했어요. 또 선관위는 그걸 또 반박하는 기자 시연도 했죠. 예. 사실 선관위에서 시연 자체는 이게 민경욱 의원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네. 반박이라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민 의원을 포함해서 좀 투표 이 총선 신뢰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개표를 했고 이제 이 과정을 쭉 시연을 해보이면서 보시다시피 이게 중간에 조작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제 이거를 네. 좀 강조한 차원이었고요.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총선 당일 개표장에 있던 참관인이 6장의 투표용지를 건네받아서 나왔다면서 이제 해당 참관인을 옆에 세워서 이제 이분이 자기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제보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총선 당일 구리체육관에서 이 개표 참관인으로 참석했다는 이 아무개 씨가 개표를 지켜보다가 이 투표용지 색깔이 좀 다른 것을 발견해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선거 부정 의혹이 있으니 신고해달라 그러면서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건넸다. 오늘 회견장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검찰이 그것도 수사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예, 검찰이 지금 지난 13일부터 이제 의정부지검에 수사를 하고 있고 민경욱 의원도 지난 21일에 참고인 조사도 한 2시간 가량 받았죠. 그래서 수사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좀 안 짚을 수가 없겠는데요. 짧게라도 좀 얘기해 주시죠.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했죠. 예, 오늘 민주당 관계자가 이 윤미향 당선자의 기자회견 전망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 내일 기자회견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간과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 거치 관련 얘기가 아니고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결국 내일은 이제 윤미향 당선인한테 모든 언론의 관심이 좀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해명을 내놓고 또 어떤 또 반박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미래통합당을 이끌어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사실상 출범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 1일이 되겠죠. 임기를 시작하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0대 청년 3명을 지도부에 발탁하면서 통합당 내 세대 교체와 함께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같이 패널로 상대로 이렇게 출연을 하다가 제가 네. 진행하는 프로에 나오시니까 이거 어색한데요. 오늘 전화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요. 네. 평론가님 보고 싶어서 네, 정말 열심히 10시 넘는 시간에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청취자분들께서 아니 김병민 비대위원이 청년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30대다 보니까 청년의 그룹에 이렇게 좀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나이는 만으로 38살이고요. 아, 네. 밑으로 아이가 3명 있어서 아무래도 다둥이 아빠. 네, 다둥이 아빠. 청년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20대 30대를 대표하는 청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나이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정치에서 네. 보통 청년이라고 하는 기준이 만 45세 정도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0대이시기도 하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네. 제가 사실 어디 가면 특히 정치권에서 여전히 어리다, 젊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네, 듣거든요. 네. 근데 이 비대위가 발표되고 저도 명단을 보고 발표되고 나서 봤는데 네.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린 비대위원 2명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나름 정말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처절한 노력들을 이 정도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잘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얘기 나온 김에요. 이번에 비대위원 구성에 어떤 예. 의미가 담겨 있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비대위원들을 선임했다고 보십니까?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저희 당이 처절하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참패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반성들이 있었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감의 공유,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변화해야 되겠는가? 제 첫 번째 관점에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그 민심을 회복해야겠다. 그게 젊은 사람들을 발탁했던 첫 번째 이유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일산에 출마했던 김연아 의원, 네. 도봉에 출마했던 김재섭 의원, 저는 이제 광진갑에 출마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하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가서 열심히 선전했던 후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제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수도권에 출마해 보니까 어때요? 그 준엄한 민심을 제일 잘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제일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네. 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49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네. 강을 딱 갈라서 강 위에 용산 지정 생존자 단 한 명. 용산을 빼고 나머지가 다 전멸하는 선거 결과를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역대 선거. 그렇게 하기가 예, 어렵죠. 네. 네. 그 참담했던 선거 결과를 직접 현장에서 봤다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였던 건지 수도권의 유권자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당이 변했으면 좋겠는지를 누구보다 가장 현장에서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고 변해야 되는 그 지향점과 우선순위를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모여서 비대위로 출범했다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나가셨잖아요. 예. 광진에. 네. 살이 빠지셨어요. 저 살 많이 빠졌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맞죠? 네. 근데 당선이 안 돼서. 그래도 살이라도 빠지고 건강을 챙겼으니까 네.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잃어버리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사실 또 비대위원이 되기도 하신 거라고 또 볼 수 있으니까. 예, 좋게 생각하면. 당을 정말 처절하게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당이 건강하게 더 변화해서 나간다라면 사실 그게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더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네. 이 균형 잡힌 정당 간의 그 나름대로의 그 균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너졌던 우리 정당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은 당을 예. 3040 세대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당으로 바꾸겠다.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1순위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수도권 내 민심을 좀 돌려놔야겠다. 이게 이제 첫 그 구상이다. 이렇게 또 요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당을 그런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하나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도권과 젊은 세대가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정당처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굳어져 있었는데요. 우리 당이 뿌리부터 변화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이념적인 논쟁에 확 박혀 있었던 부분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이념적 도그마에 좀 빠져 있다는 얘기도 많이 쓰는데 물론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과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구별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를 딱 우리는 여기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뿌리를 깊게 박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선뜻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흡입력 있게 끌어올 수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를 이념적인 측면에서의 보수 자유 우파라고 그동안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다면 네. 이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국민의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얼마나 더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고민하는 정당인지를 보여준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젊은 30대 40대
그리고 수도권의 민심도 조금씩 이 정당이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 정당이고 우리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정당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더 이상 자유우파 같은 이념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 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까지 했는데요.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게 전통적인 지지층 아니냐. 뭐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가장 뭐 오른쪽에 있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네. 근데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거는 좀 원래 지지층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정당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이념과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다 버리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일 전면에 내세우게 되는 목소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제일 전면에 내세우게 되는 이 당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고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를 보고 국민들께서는 이 정당의 큰 그림을 파악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 내용들을 다 걷어들이면서 아예 내팽개치고 다른 방식으로 좌회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를 이런 이념적인 문제가 아닌 오직 국민의 삶과 민생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사실 코로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오게 될 대한민국의 많은 변화들은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시대 정신들이 담겨져 있을 거라 보고요. 그거를 보다 선제적으로 여러 이슈들과 아젠다들을 선점해서 국민들에게 호응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나가는 것을 제1의 우선적인 목표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막 실시간으로 올라오나요? 그럼요. 6409님 목소리에서 진실성이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정미수님은 제가 지지하는 정당은 아니지만 병맨님은 늘 응원합니다. 앞으로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고맙습니다. 문자도 주셨고요. 8902님도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리고 윤군수님, 김병민 교수님 목소리네. 옥수로 반갑네. 이런. 저희들 목소리가 같이 섞이면 방송에서 또 보셨던 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기대감이 지금 높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네.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네. 또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 그게 뭐냐. 네.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둘씩 정책들을 풀어내기에는 아직 비대위가 구성되고 저희 아직 못 봤어요. 지금 한 번도 회의 안 했어요? 어저께 막 발표가 났던 상황이고요. 뭐 사전에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견 교환들은 있었겠습니다만 다 같이 모여서 첫 번째 회동은 다음 주 월요일이게 되는 현충원 참배부터 아마 회동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2달, 3달 이렇게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비대위가 아니라 네. 내년 4월까지 어찌 보면 한 1년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시간의 활동들을 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굳건하게 정립되는 가치와 비전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이 우선돼야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래서 어떤 정책들을 바꿀 거야라고 하는 얘기들은 아주 천천히 뭐 그렇다고 너무 지체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한 메시지들이 나올 거니까 그거를 비대위원 인선되고 그 다음 날 뭐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은 뭐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 서로 네.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분은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그래서 기본소득제도 네. 얘기 나오고 그래요.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 코로나19로 이어지게 될 대한민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 여기에 대한 걱정이 그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저는 만날 때마다 느끼거든요. 네. 경제 잡론과 같이 맞물리는 것도 복지 패러다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 2011년도, 2012년도를 돌아보게 되면 그 당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이슈를 먼저 끄집어내고 그때 이제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복지 제도를 선제적으로 나갑니다. 네. 그리고 누리과정 등에 대한 이 보육수당 등에 대해서도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과거 정당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흐름과 변화들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나가서 국민들이 원하는 지점에 같이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정당의 건강한 논쟁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당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런 미래의 담론을 놓고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지 못했던 한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기보단 국민들이 가장 뼈아파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기보단 국민들이 가장 뼈아파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기보단 국민들이 가장 뼈아파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기보단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열망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이 공감대의 바탕 속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가겠다는 약속 드리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만약에 국민들이 보기에 미흡하거나 혹은 결국 이 정도 가지고였어라고 한다면 이게 긴 기간 동안에 바로바로 이어지는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평가가 과거 같은 경우는 비대위가 짧은 시간이라 자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는 주고 나머지는 차기 지도부가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짧은 기간 안에 그 내용들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고 집행하면서 평가까지 받게 되는 일이 이 비대위 기간 내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바탕을 두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잘 만들어내겠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벌써 어깨 뭉치시면 안 돼요. 그거 푸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제도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젠다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네. 김병민 비대위원은 찬성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아직 이 얘기를 제가 드리면 기본소득제 비대위의 핵심적인 아재로 찬반이 벌써 나오나요? 이렇게 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대위가 첫 발을 떼기도 전에 먼저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이 자리에서는 성급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소득제도 결국은 하나의 복지담론의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토론하면서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 복지 정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비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 논의들을 아주 네네. 짧게 그렇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 말자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얘기하기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국민들이 요구하고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경험해봤던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거든요. 그 경험에 근거를 두고 꽤 오랜 기간 해왔던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네. 그 복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나갈 것이고 거기에 기본소득제에 대한 도입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논의 주제가 될 거라는 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약자를 위한 따뜻한 보수 뭐 이렇게 또 상징하는 그런 네.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은 비대위원으로서 또 상대적으로 지금 젊은 비대위원으로서 당내 좀 쓴소리 하실 수 있겠는지 그 얘기를 좀 묻고 싶어서 제가 당내의 쓴소리라는 건 조금 다른 의견들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네.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번 비대위에서 외부로 공표되면서 막 우왕좌왕하게 되는 모습들은 최대한 보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네.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바탕으로 다른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쏟아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지난 기간의 정당 활동들을 봤을 때 제일 안타까웠던 건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할 때 레드팀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들이 터져나올 수 있는 위기감들이 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걸 내부에서 사전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쓴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내부 조율도 안 됐는데 얘기하는 건 결국 자기 정치를 위한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전에 먼저 내부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쓴소리를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희 청년들이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은 뭐 반드시 드릴 수 있다 생각하고요. 네.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탄광속 카나리아라는 얘기들을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산소 포화도에 민감한 카나리아를 과거에 이 광부들이 꼭 탄광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 카나리아가 제일 먼저 날아갔을 때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구나 생각해서 같이 나가게 되는 그 카나리아의 역할이 사실은 양 정당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산소 포화도에 민감한 카나리아는 결국 바닥에 있는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하고 이 내용에서 정당에게 위기 신호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쓴소리와도 같이 맥락이 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만을 바탕으로 그냥 하나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저간의 민심들을 바탕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지적할 수 있는 역할들을 앞으로 비대위에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비대위가 과연 이제 당내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에는 선거 직전에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네. 그래서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역할은 했지만 이렇게 평시라고 할 수 있는 기간에 비대위원장을 맡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뭔가 불만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거나 이럴 때 그걸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런 목소리들을 하나로 모아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전국위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네.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공감대가 점점 형성되는구나. 우리가 전국위원회 지난번에도 한번 하고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합당에 대한 전국위원회를 수요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있었던 전국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분란 다른 목소리들이 막 터져 나왔어요. 근데 어제 있었던 전국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이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다들 조금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응원한다. 정말 우리 당이 어려움을 바탕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한껏 불어줬습니다. 다음 해야 될 일은 김종인 비대위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이 정당의 혁신과 변화를 확실하게 끌어낼 수만 있다면 저는 여론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분명한 방향을 바탕으로 호응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론의 지지를 얻으면서 이 비대위의 혁신을 끌고 갈 수 있다면 당내에서 그 어떠한 잡음들이 나오기에는 오히려 그 잡음들을 내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혁신에 대한 분명한 성과를 내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리더십의 향후 향배는 결정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직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비대위원 불러가지고 너무 많은 앞으로 얘기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그런데요. 네. 다음에 비대위가 본격적으로 안착해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 뭔가 맞습니다. 방향성이 정해졌을 네. 때 그때 한 번만 더 꼭 좀 저희 불러주시고요.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번이 주십시오. 아니라 꽤 많은 얘기들을 쏟아낼 건데 예. 그 많은 얘기들이 쏟아낼 때마다 또 논쟁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때 꼭 좀 불러주셔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셨으면 고정 좋겠습니다. 출연하실래요? 네. 저희 청취자 임지훈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보수가 있다라는 느낌이 나올 수 있게 힘써 주십시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직접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부 끝곡으로 에릭 크랩톤의 Change the World 띄워드리고 전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If I can reach the stars